네, 오프닝벨 2부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자, 현재 어제 상승 그대로 반납하고 있는 국내 증시장입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좀 노심초사하시고 계실 텐데요. 혼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저희 내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좀 알찬 정보 받아가시고 꼼꼼한 투자 계획도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프닝벨 2부 한치호의 경제 포커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뭐 파란불 켜졌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네. 항상 그 인생에 부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고 있으면 좋겠고요. 뭐 네.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힘드신 분들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장기 투자하시게 되면 좀 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반짝 올라간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반짝 떨어진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니까 네.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그 저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하신 분들이 오늘 아침에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장 보는 거 덮어놓고 잠깐 산책을 하는 것도 좋겠다. 네.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이 주가에 좀 일희일비 너무 하지 마시고요. 장이 조금 안 좋은 날이 있으면 또 좋은 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힘내셔서 오늘 장 끝까지 조금 관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 이제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노조와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일소는 딸리고 또 원가는 치솟는데 현대차 노조가 이제 8일 파업을 예고했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그 현대차가 아니라 현대중공업이죠. 네, 아, 현대중공업이요? 네네. 오늘 주가가 떨어져서 우리 앵커님도 약간 그러네요. 현대중공업에 가슴이 아프신 것 같은데. 그러네요. 현대중공업의 네, 현대중공업이 노조입니다. 지금 네네. 임협에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27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네. 아마 오늘부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쟁의위원회를 열어서 27일부터 7시간 파업, 28일부터는 다음 달 4일, 5월 4일까지는 8시간 전면 파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이건 임금 협상이기 때문에 네. 뭐 쟁의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그 노동조합이 지난번에 그 쟁의와 관련된 그 안을 그 조합원 투표에서 11월 달에 이미 쟁의가 가능하도록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그 모든 절차를 다 밟아놨어요. 그런 네. 상태에서 이제 가능한데 제가 이 뉴스를 왜 올렸냐 하면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네. 어제 그저께 그 서울시 버스 노조가 파업을 한다고 그랬다가 극적으로 타결을 해서 그쵸. 이제 파업이 안 하고 이제 잘 해결이 됐죠.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재건축 조합들 지금 막 시공사하고 이 원가 문제로 지금 그 공사비 문제로 엄청나게 지금 그게 비단 둔촌 주공 문제뿐만 아니라 네. 모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노사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그 게임 회사 네. 웹젠인가요? 게임 회사 그 노조도 이제 파업을 하겠다 뭐 이런 네. 것들도 보셨었고 삼성전자 노조도 그런 쟁의 단계에 들어가겠다라고 했던 것도 저희가 뉴스를 알려드렸는데 네네. 이런 식의 이제 현대중공업 노조까지 이제 파업을 하겠다. 물론 이제 작년도 임금 협상이 현재 그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과연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점들이 어떤 점들이 있냐 하면 이런 그 경제 침체 시기가 좀 들어갔거든요. 지금 이제 다음 뉴스를 보면 아시아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릴 수도 있다. 이런 게 그렇죠. IMF의 내용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지금 경제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양적 완화로 인해서 전부 잘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인플레이션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뭐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안 좋은 뭐 이런 상황도 될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 좀 계속 경기에 대한 그 신호음이라고 그러죠. 네. 빨간 등은 계속 켜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2021년 임산협을 다 못 끝낸 걸 지금 아직 2022년까지 끌어왔단 말이죠. 근데 네. 중요한 것은 조선업이 계속 경기 부침이 있었어요. 조선업이 일정 시간을 두고 계속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그나마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조선업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고, 근데 현대중공업은 지금 악재가 있었죠. 네. 대우중공업 합병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실패했잖아요. 네, 대우조선해양 이 합병하는 거에 대해서 네, 네, 네. 그 승인이 안 나가지고 유럽에서 그래서 결국 합병을 못 하고 이런 상황도 있었단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데 물론 여기서 이제 노조만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중공업이 이번에
현대 HD로 이름 바꿨죠. 네. 지주회사 바꾸면서 2세 체제, 그러니까 3세 체제죠. 3세 체제로 지금 넘어가면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련의 그 경영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대중공업 노조에서도 그런 그 경영자나 경영 회사 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할 사항이 있는 거고 회사 측도 뭐 현대중공업 직접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주주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이는데 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현대중공업 노사가 좀 합의를 잘 이루어서 사실은 이제 회사가 좀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먹고 살 만한 이 상황이 닥쳤을 때 일이 많을 때 열심히 그 일을 하고 또 원가도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럴 때 좀 원가 절감도 하고 경영 혁신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네. 그 서로 간에 합의가 잘 안 되니까 이제 파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노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파업이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그 노동조합도 문제가 있지만 회사 또 경영진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싸움을 하면 어느 한쪽만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네. 가정에서도 형제간에 싸우면 부모님들이 뭐라 하십니까? 쌍방과실. 양쪽 다 잘못했다고 네. 혼내시잖아요. 그럼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네네. 그래서 서로 간에 잘 합의를 하셔서 한 발씩 좀 뒤로 물러서서 이번에 서울시내 버스가 노사 합의를 잘 이뤘듯이 그쵸. 잘 합의를 한 발씩 좀 물러서셔서 잘 했으면 좋겠고요. 어제 저희가 레미콘값 이야기도 했었는데 오늘 네. 저 잠시 후에 또 그 뉴스도 알려드리겠지만 레미콘 가격도 타결이 됐다고 그래요. 양쪽이 잘 합의를 해갖고 네, 네. 이런 합의 정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가 잘 돼야지 노동조합이나 그다음에 회사 경영자나 다 좋습니다. 주주나 다 좋은 거니까 네, 네. 이럴 때는 서로 힘을 합치는 그 합의의 좀 정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네. 첫 번째 뉴스로 좀 올려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이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고요. 또 인력 난도 좀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조선업 대외 환경에 불확실성이 좀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라는 이런 말을 있는데요. 지금은 파업이 아니라 노사가 경쟁력 강화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일각의 시선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살펴주셨는데요. IMF가 아시아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좀 경고하면서 성장 둔화, 또 물가 압박을 조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IMF가 걱정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제 IMF가 여러 가지 국제통화기금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네. 미국 중심의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걱정하는 게 뭐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할 때 우리는 OECD 기준 이야기 많이 하고 네. IMF 기준 그 권고사항 많이 이야기해요. 네. 가만 보시면 OECD는 어느 국가의 그 뭐 기준, 국가 사회 지수를 삼을 때 우리가 OECD 많이 이야기하고 맞아요. IMF는 주로 이제 경제 상황, 그다음에 미시 경제나 그다음에 그 금융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가 왜 이렇게 OECD랑 비교를 많이 하는가? 저도 정말 짜증났어요. 아니 OECD랑 매일 보면 모든 뉴스나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뭘 비교를 하면 OECD랑 그렇게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네. OECD의 몇 위, 자살률 OECD 1위, 맞네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니 OECD 국가하고 우리나라가 물론 상위 국가이긴 하지만 계속 OECD하고 비교를 하는데 좀 틀리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경제학 전문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세계적으로 통계를 믿을 만한 데가 OECD뿐이 없다. 정말로 실제로 정말요? 그렇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제 그 사회 지표 통계를 믿을 만한 데가 실제로 OECD뿐이 없어서 없다. 항상 OECD하고 비교를 하는 거다. 그 점은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 네. 제가 최근에 논문 준비를 하나 하면서 네네. 그런 이야기를 제 지도 교수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좀 객관적인 숫자가 나와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이제 통계를 왜 이렇게 OECD랑 비교하는가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네. OECD가 다 좋은 게 아니라 정확한 통계가 있는 데는 OECD다. 라는 차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네. IMF는 아무튼 간에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나 그 성장 둔화와 물가 압박을 이야기하는 그 경고를 지금 아시아에 대해서 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당연히 물가 압박이 일어나게 되고 성장 둔화 같은 경우는 가장 그 두려운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국민 소득이 3만 불 넘어가면서부터 이미 성장 둔화가 시작됐어요. 네.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미 그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경제 성장률이 뭐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미 기저 효과 때문에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 이외에는 좀 경제 성장률이 엄청나게 둔화돼 있거든요. 네. 뭐 중국처럼 뭐 7%, 8% 성장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닌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이제 저성장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것이냐 이런 걸 이야기 많이 하는 상태에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터졌단 말이죠. 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적 완화도 하고 각 국가 나라마다 돈을 풀어놓은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서서히 스며들고 줄어들게 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2종 전염병이라고 해서 한 단계 낮췄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코로나 상태가 이제 긴급 사태가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럼 풀어놨던 돈들을 다시 걷어들여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금리 올리게 되는 게 네. 가장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네. 아마 코로나 사태가 우리나라 국민들을 아마 엄청나게 좀 유식하게 만들어 놓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통계. 예측하잖아요. 네. 이 현재 그 확진자가 몇 명일 때는 언제쯤 정점을 찍고 내려갈 네네네. 것이다. 이거 뭐 언론이나 지금 정부에서 많이 이야기하니까 국민들이 네. 이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똑똑해지셨고 두 네. 번째로는 이제 양적 완화니 양적. 금리 인상이니 이런 거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그쵸. 되고 이제 아시게 됐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가 더 덮친 게 뭐냐면 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가 터졌는데 오늘 나스닥 이 갑자기 떨어진 거에 대해서 네. 어떤 분이 이제 많이 분석을 해놓으신 거 있는데 네.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현재 실적 발표 문제, 그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를 이제 인수하는데 그 돈을 다 빚으로 인수한다는 대출받아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악재다. 오히려 악재란 문제. 뭐 갑자기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하면서 핵도 쓸 수 있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 했어요. 네.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시장의 악재를 일으키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두려워해야 되는 점이 있어요. 어제 그저께 북한이 그렇죠. 저기 열병식을 했죠. 열병식 하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핵도 쓸 수 있다는 말을 네. 했어요. 이것도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북한에 하도 그런 얘기를 들으셔갖고 네. 아, 또 그러나 보다 양치기 소년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이게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준비를 해야 되는 상태인데 네. 결국 경제 상황으로 지금 보다 보면 이제 아시아 전체가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성장이 안 되는데 물가는 올라간다.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국마다 해야 될 게 긴축 통화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금리를 올려야 될지를 5, 6월에 상황 보고 좀 더 긴축 상황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라들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그 경고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이제 많은 경고음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가 문제, 금리 문제, 뭐 전쟁 때문에 원자재 문제 많이 얘기가 나오는 상태라면 네. 이제 우리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그 양치기 소년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이제 오는 상황이니까 정말 네.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시절이다. 상황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두 번째 뉴스를 올려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시아 전반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조금 만연하면서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저성장 시대에 코로나 팬데믹 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좀 경기 둔화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이제 위원님은 이제는 준비해야 할 때다라고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 허위 작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회계사 이야기인데요. 1심에서는 유죄가 좀 선고가 됐다고요. 이게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로 아마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분들 네. 이 뉴스를 올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과연 회사의 투자자, 재무적 투자자들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 들어온 것이냐. 물론 당장 대주주를 위해서 들어온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네네. 그 재무적 투자자들과 이제 분쟁이 났을 경우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느냐라는 걸 지금 보셔야 될 상황에서 제가 올려봤습니다. 교보생명이 그 상당히 경영권 문제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재무적 투자자가 들어왔죠. 네. 그래서 뭐 뒷얘기까지는 제가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네. 상당히 그 당시에 그 재무적 투자자가 들어오는 당시에는 교보생명 오너 그러니까 대주주 측이 경영권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상황이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재무적 투자자가 들어와서 경영권을 지키게 되고 다시 이제 풋옵션에 대한 문제 때문에 뭐 국제재판소까지 가고 지금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이제 선정한 회계사들도 있을 것이고 양쪽에서 선정한 법무법인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송이 이제 벌어지게 됐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재무적 투자자 쪽에서 풋옵션 가치를 평가한 그 회계법인에서 회계사가 그 본인이 스스로 회계를 분석하지 않고 다른 데서 분석한 자료를 받아서 본인이 한 것처럼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법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직접 자산한 걸로 했는데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재무적 투자자가 다른 회계법인에서 한 그 내용을 그냥 그대로 받아다가 그래서, 했다는 거죠. 이제 네. 그게 그거다라고 이제 이분들은 주장하시는데 법원에서는 이제 이렇게 판단한 거죠. 네. 내가 투자자를 제대로 가치 평가하기로 내가 의뢰를 받았으면 내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 남의 나한테 의뢰인이 준 거 갖고 그대로 평가를 했다. 이거는 약간 문제가 있다. 네. 공정하지 않다. 라는 이제 부분 때문에 이제 허위 기재가 있다고 이제 판단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이 요즘에 논문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논문 뭐 여러 가지 요즘은 논문 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큰일 납니다. 그쵸. 논문 될 필요 없는데 네. 이제 논문을 이제 쓰시면서 남의 이제 논문을 이렇게 베꼈다. 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네. 이제 요즘에 그 논문도 카피킬러라고 그래서 네. 다 그 검색을 맞습니다. 다 합니다. 네, 네, 그 네. 유사도를 다 검색하는데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다른 데서 평가한 거를 참고는 할 수 있겠죠. 네. 자, 참고는 할 수 있으나 그것을 그대로 갖다 썼다. 그거는 이제 본인이 한 일이 아닌 거죠. 그쵸. 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인회계사 분들의 사실은 작년 올해 그 공인회계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 분들의 그 소위 말하는 대목이었어요.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왜냐하면 외관법이 바뀌고 회계 문제 때문에 지금 더 확장됐기 때문에 공인회계사의 중요성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특히 공인회계사가 뭐죠? 공인이잖아요. 네. 이분이 하시는 일들은 국가나 사회가 인정을 해준 거죠. 네. 근데 그분들이 정정당당하게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으시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공정하게 처리하고 인정받을 수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수임료도 많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교보생명 입장에서 보면 야 우리가 그 정한 그 회계사에서 기업 가치를 평가한 거와 당신들이 평가한 것을 중간적인 역할을 좀 해줘야 될 회계법인이 그렇지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법원에서 어떤 일들을 벌일 때 보면 소송이 벌어지거나 법원에서 양쪽에 소송이 벌어지게 할 때 보면 법원에서는 뭐 병원의 그 의료사고나 아니면 그 자동차 보험 이런 것 때문에 신체 감정을 해야 된다. 그럼 법원이 병원을 정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공정하게 하잖아요. 어느 한쪽에서 가까운 데서 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대한 가치다. 이걸 할 때도 법원에서는 한 군데 감정평가사한테 맡기지 않죠. 두세 군데 감정평가사한테 법원이 갖다 맡기죠. 네. 우리가 기업의 회사채 등급 평가나 뭐 CP 평가나 이런 거를 할 때도 어느 특정한 기업 평가회사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2개 이상의 평가회사가 평가를 해야 되죠. 저희가 그런 평가를 믿는 이유가 뭐죠? 공정하고 공인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사실 회계법인이나 회계사님들도 본인들이 나는 그냥 큰 돈 받고 일하는 전문가라고 하시지 말고 앞에 붙어 있는 공인이라는 말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인. 네. 우리가 가끔 보면 뭐 연예인분들의 사생활에 대해서 공인이냐 아니냐. 네. 뭐 정치인이나 유명인들에 대해서 말할 때 보면 사생활 막 하면 이거 공인이다, 공인이 아니다 이야기 하잖아요. 이거 맞습니다. 공인이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학위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논문을 쓸 때 이제 뭐 다른 자료를 참고를 하게 되면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제 공인 타이틀을 좀 가지고 있는 이런 공인 회계사들 이런 뭐 직군들은요 더욱더 공정성을 좀 따지면서 스스로에게 더욱더 강한 잣대를 들이워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차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상장 폐지 기간 연장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쌍용차 매각과 관련된 이런 그렇죠. 이야기인 것 네. 같습니다. 이 네. 쌍용차가 이제 에디슨 모터스하고 이제 매각 문제가 결렬이 됐고 네. 이제 지금 4군데에서 다시 그쵸. 또 신청을 했다 그러잖아요. 뭐 뭐 KG 그룹, 쌍방울 뭐 이렇게 해서 네네. 여러 군데에서 지금 4군데나 했다고 했는데 네네.
현재 쌍용차가 상장 회사니까 기업 가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회사를 인수했을 때 상장이 저절로 되는 거니까 네네. 기업 가치가 좀 거기에 평가받을 때 우리 앞서서 기업 그 평가 가치 이야기했듯이 네. 기업 가치가 있는 부분인데 근데 사실은 상장 폐지 조건은 되거든요. 상장 폐지 조건이 돼서 이제 거래소에다가 개선 기간을 좀 연장했으면 좋겠다. 그걸 노조가 이제 정식으로 청구한 겁니다. 자, 앞서 우리가 이제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 이야기도 말씀드렸지만 극과 극이죠. 네. 자, 현대중공업 노조는 임금 협상 때문에 우리 파업하겠다고 하고 쌍용차 노조는 회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서고 있고 입장이고. 네, 네, 네. 그러니까 노조가 극과 극인 지금 상황이 처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기업 경영이.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이 쌍용차 노조가 우리 강성 노조라는 이야기를 많이 그동안 했었고 이 노조위원장께서도 지난번에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가 그런 이미지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인수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했던 네, 그 네. 인터뷰도 제가 봤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그 쌍용차 노조도 회사가 생존해야지 노조가 생존할 수 있잖아요. 네. 노동자들, 그러니까 일하시는 근로자들도 그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현재 해달라. 네. 쌍용차뿐만 아니라 쌍용차에 납품하는 또 수많은 그 하청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20만 노동자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 20만 노동자의 4인 가족만 하면 좀 80만 명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80만 명, 거의 100만에 가까운, 주변까지 하면 거의 100만에 가까운 분들이 쌍용차 중심으로 지금 현재 생계를 꾸려가고 있으시고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강력하게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나치면 안 되고 네. 과유불급이라고 그러죠. 과유불급. 예, 지나치면 안 된다. 그래서 쌍용차 노조도 이번 기회를 계기로 회사와 같이 생존할 수 있는 좀 생각을 하고 전략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뉴스를 올렸는데요. 네. 다른 그 기업의 노조에 일하시는 분들, 근로자분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나친 그 파업이나 지나친 그 합의하지 않고 지나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과연 기업이 생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건 경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자도 사실 근로자들을 같이 파트너로 인정해주지 않았을 때 회사가 벌어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네. 양측이 다 좀 긍정적으로 사실 선진 마인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네 번째 뉴스를 올려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회사가 생존을 해야 노동자들도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조금 마음에 와 닿는데요. 자, 이제 회사 측이든 노조 측이든 서로 팽팽하게 맞서지만 말고 서로 같이 가는 파트너십을 더욱더 좀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달부터 레밍콘 값을 좀 오른다라는 이런 기사가 있는데 앞서 잠깐 살펴주셨잖아요. 어떤 네. 내용일까요? 우리 어제 레미콘 이야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 레미콘 회사들이 28일부터 이제 우리 생산 안 할 거야. 어제 제가 그 뉴스를 말씀드리면서 그렇습니다. 부딪히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레미콘 기업들은 19% 정도 인상을 해줘야 된다. 네, 네. 계산하는 게. 그랬더니 건설 측에서는 한 6% 정도가 적정한 거 아니냐, 현재 우리가 계산한 게. 네. 우리도 이미 그러니까 원청이죠. 처음 그 발주받은 공사 발주처에서 계약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올리는 건 좀 불가능하다. 네. 어저께서 충돌했다. 어.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레미콘 회사들이 28일부터는 생산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제가 그 뉴스 말씀드린 다음에 제가 합의를 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어제 합의가 된 것 같아요. 너무나 다행스러운 건데 네네. 여기서 보십시오. 13%와 13%로 결정됐단 말이에요. 네네. 13.1%로 이제 결정이 됐어요. 네네. 제가 어제 뉴스에 말씀드릴 때 19% 얘기했죠. 네. 레미콘 회사들. 네. 그다음에 건설 회사는 6% 정도는 6.5% 정도는 적당하다고 했죠. 네네. 그 중간점이 13%잖아요. 13%. 네. 결국 맞습니다. 이 양쪽 업체들이 네. 그래 맞아. 건설 자재 가격이 다 올랐어. 시멘트, 뭐 골재, 뭐 다 오르고 다 레미콘도 오르고 뭐 다 올랐어. 네. 레미콘 회사들은 뭐 골재 가격도 오르고 시멘트 가격도 오르고 경유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올랐어. 자, 그거 좀 올려줘. 네네. 했는데 이제 우리 그 건설사들은 야 우리도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어려운 거 알아서 한 6%, 6.5%, 한 7% 가까이는 올려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19% 많은 거 아니냐. 많다. 그래서 서로 합의를 잘 한 거죠. 네. 결국은 정말 중간에 딱 예 지점을 이렇게 찾았네요. 잘 네. 합의한 게 누구한테 좋을까요? 아무래도 양쪽이 다 좋은 거죠. 그렇죠. 이거는 서로 이기는 게임이었던 거예요. 아, 건설사들도 현재 하고 있는 공사가 중단되지 않아서 좋고 네.
레미콘 측도 현재 생산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를 계속 그렇죠. 공장을 돌릴 수 있고 네.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특히 레미콘 기사님들한테도 수입에 차질이 없어서 그렇죠. 좋고 네. 그다음에 그 공사 현장은 또 제대로 또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좋고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이기는 게임인 그러네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도 제가 노조 문제도 말씀드리고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서로 잘 합의하는 게 전부 같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이런 맞습니다. 것들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 이 뉴스를 보면서 뭐 어제 저녁에 정치권 뉴스 보셔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정말 개혁해야 되고 좀 바꿔야 될 집단이 제가 아침에 방송하러 오면서 1시간 20분 동안 차를 운전하면서 오면서 생각했던 게 정말 정치를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가 암울해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레미콘 업계나 건설 업계나 합의를 잘 하다 보니까 서로가 이기는 게임이 되고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노조분들도 잘 합의를 하고 이제 쌍용사 노조 같은 경우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왜 정치권은 합의를 못할까? 정말 이분들이 합의 못하는 게 국민을 위한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정치 해설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경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정치를 해설하는 게 아니라 경제 문제를 말씀드려서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분들이 법안을 만드신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적을 한 겁니다. 좀 제대로 된 이분들이 법안을 만들어 주셔야지 우리가 경제를 살릴 수 있고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거든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그리고 여의도에 지진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앞서 노조 문제와 조금 맞물려서 같이 봤어야 될 포인트가 바로 상생인 것 같습니다. 이 레미콘과 건설업의 윈윈하는 이런 협의 결과를 비추어서요. 다른 업계에서도 또 이런 식의 좀 접근으로서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점들도 해결 방안을 좀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정보 한번 볼게요. 공매도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정부가 이제 상반기 중에서는 공매도를 완전 재개하지는 않겠다. 차기 정부가 좀 결정할 일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앞서서 정치 중요하다고 네, 얘기했는데 공매도 이야기는 지금 연결 다 되는 겁니다. 사실 네네. 지금 공매도에 대해서 가장 분노하시는 분들이 누굴까요? 투자자분. 개미 투자자들이거든요. 네, 개미 투자자죠. 네. 이게 사실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하는 것도 맞습니다. 개미 투자자분들을 네. 한테 심리적인 문제나 그다음에 기술적인 문제를 알려드리고 많이 있잖아요. 프로그램들이. 네. 자,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제가 가장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화나시는 게 이런 부분들이죠. 네. 공정하지 못하다. 맞아요. 공정한 게임을 못한다. 왜? 네. 개미 투자자들은 일단은 두 가지가 딸리시죠. 자금이 딸리시고요. 그렇죠. 두 번째, 물론 슈퍼개미는 틀리겠지만 아무튼 보통의 상황으로 보면 자금이 딸리고 정보가 딸립니다. 딸리죠. 네. 자, 근데 기관이나 외국인 대규모 투자자들은 이 두 가지는 다 해소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전업이란 말이죠. 맞네요. 예,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는 전업이에요. 근데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직장 생활 하신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자기 자영업을 하신다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공매도 문제에 대해서는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공매도 증거금이나 그다음에 그런 규모에 대해서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소액 주주들이 공매도 반대나 데모도 하시고 그러셨겠어요. 그래서 이번 아마 차기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게 공매도 문제를 다시 손보겠다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선진 주식 투자 기법에는 공매도도 필요한 부분은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아마 상반기 중에 공매도 완전 재개를 하겠다고 이미 정해놨는데 아마 지금 신정부가 들었으니까 5월 9일이니까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러네요. 한 12일 정도, 13일 정도 좀 남은 상황이거든요. 네. 13일 좀 더 남았군요. 그런 상황에서 되다 보니까 그 공매도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에다 넘기겠다. 우리 상반기 중에 하는 거는 바로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죠. 이 부분은 좀 현 정부에서 좀 잘 결정하신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제 사실은 국민을 위한 정책 결정이거든요. 물론 이 행정당국에서 금융당국에서 한 결정이지만 이게 바로 이제 국민을 위한 결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공매도 재개한다고 했는데 다음 차기 정부에서 5월 9일 이후에 공매도 재개를 다시 중단시키고 이런 사태가 생기면 개미 투자자들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자들도 헷갈릴 수가 있고요. 정책 불안성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야 한국은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해. 이런 불안감이 시달릴 수 있고 기관 투자가들도 마찬가지죠. 불안해서 뭐 제대로 투자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기 좀 말씀드리면 좀 외람되지만 대기업 총수들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주가가 올라갔나요? 떨어졌나요? 올라갔죠. 올랐어요. 네. 이거 제가 어느 특정 기업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 총수들이 구속됐을 때 주가가 올라갔나요? 떨어졌나요? 올라갔어요. 다 올라갔어요? 잠깐 떨어졌는 거 악재는 보이다가 오르고. 그게 악재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게 사실 악재이자 호재예요. 뭐냐 하면 우리 주식시장에 늘 전문가님들 나오시면 그런 말씀들 하시죠. 네.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결국은 그 불확실성이 사라져야지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하고 경제 운영도 마찬가지거든요. 불확실하면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방송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네. 북한이 당장 내일 전쟁을 일으킬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방송국에 투자를 해달라고 했을 때 네. 투자자들이 투자할까요? 아니죠, 야 좀. 내일 뭐 당장 전쟁 날 어떻게 것 같기도 될지 하는데 야 모르니까. 불안해. 투자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망설이시죠. 예.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전쟁이 안 일어나. 네. 안 일어나는 게 확정됐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투자하겠죠. 그렇죠. 네. 아니면 아예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일어났으니까 그래 내가 100만 원 투자할 거 10만 원만 투자할게. 그래도 되지. 뭐 이렇게 네.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이 좀 비유가 좀 이상하다고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간에 불확실성이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분들이 수능 시험을 보셨어요. 네. 이제 수능이 몇 등급 나올지 그 사이까지는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학교를 갈지 맞아요. 그게 예측이죠. 근데 수능 등급이 나오고 나면 이제 편안해져요. 맞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낮게 어디를 나오든, 진로를 해야 네. 될지 이게 네. 확실해진단 네. 말이죠. 이런 경험들 다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은 이런 공매도 문제 좀 공정하고 그다음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경제 상황이 되면 네. 우리 우리 증권시장에 주식시장이나 투자시장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뉴스를 좀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여의도 믿지 마시고 국민들께서 앞으로 뭐든지 하실 때 국가를 좀 생각하셔야 되고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행정하시는 분들도 뭐 본인들 이익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국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민들 생각해서 좀 의사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 결정하기로 한 거 잘했다라고 해서 뉴스를 올려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공매도 문제 이제 불확실성 해소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런 패턴이 나와야 우리 증시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기사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소멸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사라지는 기초 지자체라는 이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거 좀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네. 이 뉴스를 잠깐 보시면 우리가 매년 고용정보원에서 발표를 해요. 네. 인구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인구 추이를 이제 이번에 코로나 추이 이제 예측하듯이 이제 네. 인구 추이를 합니다. 와. 인구가 소멸될 때가 어디냐라고 이제 네.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잠깐 와. 보시면 네. 이 빨간색이 이제 소멸될 그럴 지역들이 상당히 근데 많네요. 2005년하고 2020년 보시면 점점 엄청나게 늘어나고 이제 빨간색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네네. 2005년에 전부 파란색이 많았었는데 지금 네네. 엄청 빨간색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네. 2010년에 보시면 빨간색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 인구 소멸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우리 젊은 분들이 결혼하셔서 출산율이 1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0.97인가 그럴 거예요. 어떻게 그런 수치가 나올 수 있죠? 그 두 사람이 결혼해서 네. 아이를 둘을 낳아야지 정상인데 네. 한 명도 안 낳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인구 소멸에 대한 문제를 항상 우리가 얘기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출산이 한 20만 명 정도뿐이 안 될 거예요. 그래요? 신생아가. 어, 한 30년 전에 출생아가 한 60만 명. 60만. 이거 뭘 네. 보시면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냐면요. 네. 수능 응시생 숫자 보면 맞아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뉴스 며칠 전에 나온 뉴스도 그거 있어요. 서울 시내 초등학교 신임 임용하시는 선생님도 아직 다 임용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생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예. 그리고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에 우리 어린이집 회계 문제 그거 막 맞습니다. 한참 국회에서 시끄러웠잖아요. 그때 사실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문제 회계 문제를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에서는 동의를 했지만 네. 어린이집도 사실은 사양 산업이에요. 어. 아이를 안 낳으니까. 아이를 안 낳으니까 점점 없어지는 거죠. 지금 맞네요. 학교가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확인한 내용으로는 그 강남에 있는 네. C 고등학교가 네. 그 잠원동으로 이사 온대요. 아. 왜냐하면 그 C 동네가 집값이 너무 비싸서 주택값이 너무 비싸서 네네. 지금 학생을 그 보통의 고등학생들 보통의 그 분들이 이사 올 수 없기 때문에 그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학생 수가 없어서 받을 이사를 해야 학생이 되는데 없어서, 예. 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 전부 지자체별로 지역별로 막 이 편차가 엄청 심합니다. 네, 네, 네. 신도시 지역 가면 지금 초등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바글바글거린다 많죠. 그러고 네. 아예 그 이제 뭐 폐교 얘기는 이제 흔한 얘기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네. 대도시에서도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지역별로. 대도시에서도 지역별로 균형이 안 네. 맞아요. 실제로 그래서 폐교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학교가 이전을 하게 되고 네. 뭐 도심 공동화되기 때문에 그 학교들이 과거의 명문 고등학교들이 다 이제 신도시 주변으로 다 나갔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경기고등학교잖아요. 맞습니다. 뭐 오래된 얘기지만 네. 경기고등학교도 그 종로 한복판 가운데 네, 있다가 네. 지금 강남으로 간 거잖아요. 네, 네. 강남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아무튼 그때부터 느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인구 소멸은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아직 제대로 못 하고 있어서 이게 가장 큰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이 뭐 직접 챙긴다 하는데 뭐 인구 100만 이상 된 그 지자체만 지방 연구원을 줄 수 있었는데 네. 50만 있는 도시도 연구원을 둔다고 합니다. 연구만 하실 게 아니라 제발 예산도 좀 쓰시고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서 인구 늘리기에 좀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수도권 집중이 국가 경쟁력을 얼마나 떨어뜨리고 있는지 네. 이 뉴스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뉴스를 올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출산이 인구 소멸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까지 좀 뒤흔드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비슷한 기사가 있어서 같이 한번 봐볼게요. 2024학년도 주요대 정시 40% 유지는 하는데 지방대 모집 인원은 5천 명이 감소했다라는 이런 기사입니다. 같은 이유에서일까요? 지금 계속 수능 시험 네. 보는 인원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번에 26일 날 전국 이제 대학들이 전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4학년도 학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발표를 했는데 모집 정원이 전체 대학의 모집 정원이 34만 4,296명이었는데 2023학년보다 약 한 4,828명 줄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근데 수도권은 거의 500명 정도 늘어났으니까 그대로인데 비수도권은 5,000명 정도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수도권으로 오고 있습니다. 네. 대학이 특히 심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거점 지방 대학들도 거점 지방 국립대학들도 지금 정원을 못 채우고 있어요. 아유, 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다 서울로 가야 돼요. 인서울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다들. 예, 그러고 인서울에서도 또 틀립니다. 강남에서도 테헤란로 네. 테헤란로 북쪽 남쪽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정도로 지금 다른 그런 상황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 인구가 지금 계속 줄고 있고 학교가 그래서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개인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대학에도 좀 경쟁력을 좀 기업처럼 갖추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학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 네.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서 정말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뉴스를 올려봤는데 아마 네. 지자체 인구 소멸과 같이 물려갈 겁니다. 지금 대학들이 정원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 특히 지방 대학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 사교육비에 돈 너무 많이 쓰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인원은 모집 인원은 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짧게 마지막으로 한번 또 다음 기사 짚어보도록 할게요. LCC 이야기인데요. 여객 수요가 또 코로나 이전 10분의 1로 좀 뭐 감소를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LCC 저가 항공사 이야기입니다. 저가 항공사 이야기는 제가 좀 이 이야기를 좀 뉴스로 올려놓은 건 뭐냐면 LCC들이 운수 배분권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새로 우리가 항상 항공은 네. 1대1이에요. 우리나라가 도쿄에다가 하루에 10편의 비행기를 보낸다고 하면 일본도 10편이 오거든요. 서로 네. 똑같이 하는데 그걸 이제 10편이면 배분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항공사들한테. 근데 LCC들이 이제 그게 공평하지 않다. 살기 힘든데. 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 있는 게 대한항공하고 아시아항공이 합병이 좀 이렇게 한다고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네. 1년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대한항공하고 아시아항공이 갖고 있는 LCC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대한항공은 진에어가 있고요. 아시아나항공은 에어서울이 있고 에어부산이 있습니다. 네네네. 거기다가 나머지 이제 티웨이나 제주항공 이런 그 외에 또 이제 LCC들이 그렇죠. 있다 보니까 네. 이걸 분배해 주는 게 공평하지 않다. 아. 근데 이제
참 그 정부 당국도 답답한 입장일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합치면 그 합친 회사의 자회사 LCC가 3개가 되거든. 에어서울, 진에어, 에어부산. 근데 여기에 또 이제 우리가 투자자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에어부산은 네. 지분이 부산 상공회의소, 부산 기업인들이 또 갖고 있는 지분들이 있어요. 오,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미묘한 관계들이 여러 가지 있답니다. 이런 부분들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네. LCC 문제도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어서 올려놨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주가를 좀 들썩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한추호 위원님 감사드립니다.